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여자가 꿈꾸던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갑자기 금욕을 시작했고 부부 사이의 달콤한 시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기묘하고 수상해졌으며 아내를 자주 괴롭히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평범하지 않은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아내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2018년 5월 14일 영국 미들즈브러의 저녁 8시경에 시작됩니다. 미테시 파텔이라는 남성이 응급센터에 전화를 걸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내가 공격을 당했어요 라며 당황한 목소리로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미태 씨의 목소리는 상당히 긴장된 상태였고 상담원은 미태 씨를 진정시키면서 구급차와 경찰을 현장으로 보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34살의 제시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미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몸을 떨고 경찰을 데리고 집안을 한 바퀴 돌았고 강도가 아내 제시카를 공격했다 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현장은 실제로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시카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사지가 테이프로 묶여 있었으며 목에는 비닐봉지가 감겨 있어 분명히 질식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안은 온통 뒤집혀 있었고 위층과 아래층 모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미태 씨는 경찰에게 그날 아침 자신과 아내 제시카가 일찍 출근해 약국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퇴근 후 제시카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그는 헬스장에 갔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피자를 사서 저녁으로 먹으려고 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제시카에게 곧 집에 갈게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제시카는 끝내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다 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제시카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미태 씨는 아내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가족들에게 제시카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한동안 충격에 빠져 왜 누군가가 착한 제시카를 해치려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제시카는 저항하지 않았을 텐데 범인이 정말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돈을 가져가면 될 일이었는데 왜 굳이 절도 사건을 심각한 살인 사건으로까지 발전시켰을까요? 제시카 가족의 의문에 미태 씨는 주저하며 아마도 범인이 집에 강제로 침입했는데 제시카가 그를 발견할까 두려워서 그녀를 해친 것일 수도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에 경찰도 이 사건을 단순한 가택 침입 절도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범인이 강제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시사합니다. 하나는 범인이 초인종을 눌러 제시카가 문을 여는 순간 그녀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제시카가 범인을 알고 있어서 아무런 경계 없이 문을 열어주고 편안하게 집 안으로 들였을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제시카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제시카를 해칠 동기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제시카의 집과 그녀가 일하는 약국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건 참 절묘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시카의 남편 미태 씨에게 연락해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태 씨는 사건 당일 CCTV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아무것도 녹화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금 낙담했지만 계속해서 집안에서 단서를 찾다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침실 매트리스 아래에서 조사관들은 매우 중요한 하드디스크를 발견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여러 겹의 옷에 쌓여 여행 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이는 중요한 증거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예상대로 그 하드디스크에는 미태 씨가 전원이 없다고 주장했던 CCTV 녹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미태 씨가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사건 당일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집 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태 씨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경찰은 점점 미태 씨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결백하다면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범인을 잡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즉시 경찰에게 제출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숨기려고 했을까요? 미태 씨가 경찰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경찰은 급히 하드디스크를 경찰서로 가져가 영상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결국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시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경
미태 씨는 차를 집 앞 차도에 세운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집 안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고 저녁 7시경 피해자인 제시카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태 씨는 7시 42분이 되어서야 집 밖으로 나와 피자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8시 15분경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 CCTV 화면이 꺼졌습니다. 미태 씨는 왜 갑자기 CCTV를 껐을까요? 저녁 8시 24분, 즉 미태 씨가 집에 돌아온 지 10분 후에 그는 아내가 공격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행동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 제시카의 시신을 발견했을 텐데 그는 9분이나 지난 후에야 신고를 했고 그동안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CCTV 영상에는 그날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이 차도나 집에 들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태 씨는 이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미태 씨가 일찍 집에 돌아온 이유가 제시카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고 믿었습니다. 제시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그녀를 공격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미태 씨는 피자 가게로 가서 피자를 사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러 가게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제시카가 사망하기 전 제시카와 미태 씨의 휴대전화 건강앱에 기록된 걸음수는 매우 활발했습니다. 제시카가 사망한 후에도 미태 씨의 휴대전화 걸음수는 계속 증가했지만 제시카의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 그녀의 휴대전화에 14걸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후에 걸을 수 있을까요? 혹시 미태 씨가 그녀의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져 마치 범인이 도주한 것처럼 꾸민 것은 아닐까요? 경찰은 이어서 미태 씨의 컴퓨터 검색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태 씨는 이미 5년 전부터 영국에서 범인을 고용하는 방법, 아내를 해치는 방법, 인슐린 과다 복용, 살해된 여성, 힌두교 장례식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검색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태 씨는 아내 제시카의 이름으로 다수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으며 총액은 약 200만 파운드, 즉 약 3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태 씨가 제시카를 해칠 동기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온 살해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결국 이어진 탐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증인들이 2018년 5월 14일, 즉 사건 당일 미태 씨의 목에 매우 뚜렷한 긁힌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미태 씨는 그 자국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극구 변명했지만 DNA 분석 결과 그 긁힌 자국에서 제시카의 손톱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제시카를 결박한 테이프와 그녀의 얼굴을 덮은 비닐봉지에서 미태 씨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미태 씨의 약국에서 인슐린 주사기 4개와 제시카의 몸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관테이프 한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증거는 거의 완벽했지만 문제는 이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부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심각해서 미태 씨가 아내를 살해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미태 씨의 성적 지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미태 씨는 오래전부터 아내 몰래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미태 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밝힐 용기도 결혼을 하지 않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태 씨는 매우 엄격하고 전통적인 힌두교 가정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그의 성적 지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고 이성애자인 척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연애하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태 씨는 제시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시카는 1983년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설과 영화를 즐겨보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왕자가 백마를 타고 와서 자신을 사랑해주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며 자랐습니다. 소설과 영화 속의 삶을 살아가길 꿈꾸며 약사가 되어 약국을 운영하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02년 제시카는 대학에 입학하여 약학을 전공했습니다. 바로 이 대학 시절에 제시카는 미래의 남편이 될 미태 씨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인도계 출신으로 웨스트 요크셔에 있는 같은 힌두교 공동체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자주 마주쳤지만 함께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다시 만난 후 서로에게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미나 관심사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물론 이는 제시카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제시카의 어머니는 말기암 진단을 받았고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정신적으로 큰 압박을 받았고 매일 어머니 곁을 지키며 슬픔과 지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때 미테시의 역할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제시카가 의지할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었고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며 위로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선물로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시카는 미테시에 대한 마음이 확고해졌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반드시 그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시카는 정말로 미테시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약간 망설이며 무의식적으로 미테시가 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양가의 인도 전통과 제시카의 어머니가 병을 앓고 있는 동안 미테시가 보여준 세심한 배려를 생각하여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2009년 7월 제시카와 미테시는 친척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인도 전통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제시카는 너무나 행복했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있어 하루 종일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시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진짜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미테시는 그렇게 잘해주면서도 사실 제시카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그에게 있어 단지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비밀을 숨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제시카는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미테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통제하려는 욕구도 눈에 띄게 강해져 제시카의 모든 행동을 제한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결혼 후 두 사람은 거의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신혼 부부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무엇보다도 미테시는 항상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녔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전화를 챙겼습니다. 그는 자주 통화를 했지만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시카가 듣지 못하게 할 뿐더러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통화 중에 제시카가 갑자기 그 옆으로 다가오면 미테시는 즉시 다른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제시카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는 제시카에게 전혀 사적인 공간을 주지 않았고 그녀를 가족들과 격리시키려고 했습니다. 2010년 2월 말기 환자인 제시카의 할아버지가 위독하셨고 가족들은 제시카에게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테시는 제시카가 외출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제시카는 몰래 할아버지를 한번 뵈러 갔다가 미테시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심하게 말다툼을 했고 결국 미테시는 제시카에게 손찌검을 하며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제시카는 충격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끝이 아니라 가정폭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미테시는 제시카를 점점 더 자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시카의 목을 조르며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겠습니다. 게다가 미테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제시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제시카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제시카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부부 생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시카는 점점 더 긴장하고 불안해졌으며 체중도 계속해서 감소했습니다. 2012년 제시카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혼 문제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처음으로 남편 미테시의 성적 지향을 의심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제시카는 자신의 의심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미테시가 한 남자친구에게 보낸 애정이 담긴 문자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시카는 극도로 분노했고 즉시 이 사실을 미테시의 형에게 알렸습니다. 미테시의 가족들도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었기에 즉각 가족 회의를 열어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회의 내내 미테시의 성적 지향은 방 안의 코끼리처럼 존재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미테시의 문제를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시카에게 돌렸습니다. 제시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탓하는 이들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시카는 더 이상 미테시의 가족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었고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구석에 숨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2017년 제시카는 미태 씨의 휴대전화에서 또다시 다른 남성들이 보낸 부적절한 사진과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가족들과 대책을 상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태 씨가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100km 떨어진 미들즈브러에 약국을 하나 구입하고 제시카를 데리고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시카와 그녀의 가족 간의 연락을 차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랫동안 관계가 없던 생활에도 불구하고 제시카는 여전히 미태 씨에게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기 전 제시카는 매우 진지하게 미태 씨에게 그 남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비웃듯이 그것은 다 장난일 뿐이며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시카에게 자신이 제시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헤어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미태 씨가 여전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결국 한 번 더 믿기로 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약국에서 가까운 곳에 멋진 집을 구입하고 정착했습니다. 제시카는 젊었을 때의 꿈을 어느 정도 이룬 셈이었습니다. 약사가 되어 자신의 약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고 그래서 이사 후 두 사람은 임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시카는 계속해서 임신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의사의 권고에 따라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 동안 제시카는 총 3차례의 시험관 시술을 받았지만 매번 실패로 끝났습니다. 제시카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시험관 시술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은 여성에게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제시카는 심각한 불안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험관 시술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이 시험관 시술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빠진 것은 아닐까 하는 더 큰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불안감과 과도한 생각은 그녀의 정신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사실 미태 씨가 전에 말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들과 단지 장난으로 만난 것이지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시카와 이혼할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시카는 그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에 완벽한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태 씨는 제시카와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 전에 그는 불법 약물을 복용하여 정자의 활성을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태 씨는 그의 진정한 사랑인 아미 파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남자들과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미태 씨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아밋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아밋과 함께 호주로 이주하여 행복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태 씨는 아밋을 좋은 친구라는 명목으로 집에 데려와 제시카 앞에서 아밋과 함께 잠을 잤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밋이 호주로 돌아간 후 미태 씨는 그리움에 사무쳐 여러 차례 아밋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아내 제시카와 함께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아가 냉동보관되면 그것을 가지고 호주로 가서 아밋과 함께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썼습니다. 미태 씨는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그 아이의 엄마가 제시카이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먼 곳에 있는 아밋을 찾았다는 것도 남편이 자신들의 아이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정신질환이 호전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4번째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9일 미테이 씨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4번째 시험관 시술이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3개의 배아가 성공적으로 수정되었고 이식 수술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너무 기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제시카의 생은 갑작스럽게 끝이 났고 남편 미태 씨는 주요 용의자로 경찰에 의해 곧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의 추정에 따르면 2018년 5월 14일 저녁 약국에서 퇴근한 제시카는 7시 10분경에 집에 도착했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 미태 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태 씨는 아내에게 인슐린을 주사한 뒤 쇼핑백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그녀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눌렀습니다. 제시카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태 씨의 목에 뚜렷한 긁힌 자국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제시카는 불과 20분 만에 완전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태 씨는 곧바로 관 테이프로 제시카의 손발을 묶고
집안을 어지럽혀 마치 침입 강도의 소행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미태 씨는 차를 몰고 현지의 피자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시카의 휴대전화로 음식을 사고 곧 돌아갈게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미태 씨는 현관 앞에 CCTV를 끄는 것을 깜빡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녹화 데이터를 저장한 하드디스크를 제거하여 침대 아래에 숨겼습니다. 나중에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경찰이 너무 빨리 하드디스크를 찾아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태 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의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8시 15분, 미태 씨가 피자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휴대전화 건강앱은 그가 여러 차례 계단을 오르내리고 격렬한 활동을 했음을 감지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미태 씨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던져 집안을 어지럽히고 도난 사건처럼 위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걸음수라고 추정했습니다. 제시카의 휴대전화 건강앱에 따르면 그녀의 활동 시간은 7시 4분경에 멈췄습니다. 이는 그녀가 집에 도착한 지 몇 분 후 미태 씨의 공격을 받자마자 활동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약 40분 후 미태 씨가 피자를 가지러 집을 떠나기 전 제시카의 휴대전화는 누군가가 그녀의 전화를 들고 약 14걸음을 걸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 옆의 골목에서 제시카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미태 씨가 제시카를 살해한 후 그녀의 전화를 주워서 문 앞에 던져 마치 제시카가 범인과 싸우다가 실수로 전화를 길가에 떨어뜨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음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미태 씨가 제시카를 살해한 동기가 단순히 거액의 보험금만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보다는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도 힌두교 공동체는 매우 보수적인데 이런 배경에서 미태 씨의 이혼, 특히 동성애를 이유로 한 이혼은 큰 불명예로 여겨져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시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이번 사건은 명예살인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미태 씨는 오직 이렇게 해야만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것은 경찰이 이토록 많은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태 씨는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사랑하며 제시카가 자신의 최고의 동반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자살을 선택할지언정 아내를 해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태 씨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은 인정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고 결국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제시카가 사망한 지 6개월 후 미태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약국 직원들과 CCTV 영상은 미태 씨가 퇴근 후 다른 남성과 몰래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여러 증인들이 미태 씨가 고객과 직원들 앞에서 아내 제시카에게 고함을 지른 적이 많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번은 미태 씨가 휴대전화를 제시카의 다리에 세게 던져 그녀가 절뚝거리며 걷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집에서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미태 씨는 자주 제시카를 모욕하고 문을 세게 닫고 물건을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이런 기간이 오래되자 제시카는 큰 소리만 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검찰은 미태 씨가 살해를 저지른 주된 동기가 제시카와 이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시카를 원하지 않았지만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시카의 생명보험금과 냉동배아를 원했고 이것이 그와 아밋이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재판은 3주간 이어졌지만 배심원단은 사실상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37살의 미태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미태 씨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최소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밋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가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호주에 머물렀지만 미태 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한 번도 미태 씨의 범행을 저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밋은 어떠한 혐의로도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사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적도 없었고 심지어 재판 기간 동안 증인으로 소환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밋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쏘놓으며
새해 이후의 축제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도시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전용차 기사와 한 교사가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그들의 시신은 사건 발생 며칠 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중 살인 사건은 싱가포르 사회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가장 악명 높은 이중 살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빠르게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변수가 얽힌 가운데 진정한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2002년으로 돌아가 그 잔혹한 이중 살인 사건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싱가포르는 전 세계 항공 및 해운의 중요한 허브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싱가포르는 급속히 성장하여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제한된 토지 자원으로 인해 싱가포르는 금싸라기 땅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2002년 1월 8일, 이는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유명한 건물인 오차드 타워의 7층 주차장에서 경비원 모하메드 야쿠브는 평소처럼 자신의 구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은색 승용차 옆을 느긋하게 지나가던 중 코를 찌르는 악취가 차 안에서 풍겨나와 그를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너무나 역겨웠고 닭고기나 생선이 썩은 것과는 달랐습니다. 야쿠브의 머릿속에 범죄 영화에서 보았던 범인이 시신을 숨기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세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둘러싼 후 몇 명의 경찰관이 코와 입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차량 내부의 모습은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뒷좌석은 이미 철거되어 있었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버드나무로 짠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온몸에 멍이 들고 이미 부패가 시작된 남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고 구더기가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트렁크에서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담요와 철사로 꽁꽁 묶여 있었고 얇은 끈이 달린 상의만 걸친 채 두 겹의 비닐봉지로 머리가 감싸져 있었으며 목에는 여러 겹의 넥타이가 감겨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기이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이는 명백히 잔혹한 이중 살인 사건임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남성의 사망 원인은 후두골 골절로 인한 질식사로 생전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의 사망 원인은 기계적 질식사였으며 그녀의 몸에는 상처가 비교적 적었으나 머리 부분에는 큰 멍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발견된 개인 물품과 신분증을 통해 경찰은 곧바로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46세의 싱가포르인 코나인 구안으로 기혼자였으며 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매우 나빴고 두 사람은 이미 한동안 별거 중이었습니다. 한편 여성의 신원은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으나 사건 발생 10개월 후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지 란으로 29세의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2001년 10월에 싱가포르로 와서 교직에 종사했으며 그녀 역시 기혼자였고 중국에 8살 된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국적, 직업, 나이 등 모든 면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이 두 사람이 어째서 동시에 공격을 당하고 같은 차 안에 버려졌을까요?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에서 누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자 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한 인물이 경찰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국인 마이클 맥크리어였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사건 발생 4일 전 마이클이 차량을 주차장에 두고 간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꽤나 이름이 알려진 인물로 피해자 나이구안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매우 잘 통했고 둘 사이의 관계는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친한 친구라면 끔찍한 살인사건에 휘말릴 이유가 없겠지만 현재 그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상황에 직면한 경찰은 마이클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중요한 인물의 과거를 알아보는 것이 이후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이클 맥크리어는 1958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지만 학업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고 교사와 부모의 눈에는 문제아로 보였습니다. 그는 중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중퇴했습니다. 중퇴 후 이웃과 친척들은 그가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 당시 22살이었던 그는 단 9개월 만에 한 금융회사에서 120만 파운드, 약 21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창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언론에서 노팅엄의 백만장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약 스타덤에 오른 후 그는 금융계에서 더욱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전형적인 성공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영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뛰어난 사업 감각을 발휘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심지어 외국인 생존 키트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출판하여 비즈니스계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마이클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뛰어난 신체 조건도 자랑했습니다. 그는 권투를 사랑했고 비록 아마추어 선수였지만 오랜 훈련으로 인해 건장한 체격과 뛰어난 풍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남성으로서 그는 많은 이성들의 주목을 받았었죠. 1990년대 마이클은 싱가포르에서 재정고문으로 일하던 중 호주 출신의 브루네타 스토코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곧 결혼에 이르렀고 4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싱가포르 발모럴 파크에 대형 수영장이 있는 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는 수영장에서 파티를 여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파티는 종종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이는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웃들은 자주 스토코에게 불만을 제기했으며 특히 수영장 파티에는 매력적인 여성들이 많았고 마이클은 아내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매일 파티에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스토코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마이클은 더욱 거리낌 없이 매일 미녀들을 끼고 호화롭게 생활하며 자유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그가 나이구안과 만나게 된 것도 매우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이구안은 한때 전자회사의 사장으로 수입이 상당하여 자동차 4대를 번갈아가며 탈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회사가 파산하면서 그는 생계를 위해 한 애완동물 식품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사장에서 직원으로 전락한 상황에 나이구안은 내심 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1992년 그는 다시 창업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타격을 입어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8,000 싱가포르 달러, 약 1,8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1997년 벤츠 E250 택시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나이구안은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50명의 경쟁자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정식으로 벤츠 기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운전 실력과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말솜씨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그 결과 회사에서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마이클과 나이구안이 처음 만난 것도 한 번의 택시 탑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참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구안의 택시에 한 번 탑승한 후 그에게 특별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나이구안의 운전 실력과 대화 솜씨를 매우 높이 평가했고 반년이 지난 후 나이구안을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로 직접 고용했습니다. 마이클은 나이구안에게 매우 잘해줬으며 높은 월급과 함께 매달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했고 심지어 수십만 달러 상당의 고급 차량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고용관계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2001년 나이구안이 아내와 별거한 후 중국인 교사 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마이클도 사랑을 찾아 나섰고 바에서 일하던 오드리 옹 페이링을 만나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며 약혼까지 했고 이제 재혼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절친도 사랑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흔쾌히 그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수영장이 있는 호화 아파트에서 매일 술을 마시고 대화하며 파티를 즐겼습니다. 만약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고 나이구안과 수지는 목숨을 잃었으며 마이클과 페이링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마이클의 아파트로 사람을 찾으러 가고 다른 한 팀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방은 엉망진창으로 누군가 거주했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팀의 경찰이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알고 보니 1월 5일에 이미 마이클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런던으로 여행을 떠났고 당분간 돌아올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갑자기 해외로 떠난 것은 혹시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한 것은 아닐까요? 경찰은 마이클의 가족과 친구들을 상대로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며 그가 출국 전 어떤 수상한 행동을 보였었는지 확인했습니다. 2명의 증인이 등장하면서 사건은 중대한 돌파구를 맞이했습니다. 한 명은 젬마라는 여성으로 그녀는 경찰에게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나이 구안을 해친 사람은 바로 마이클입니다. 당시 그가 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모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젬마는 한때 마이클의 개인 비서였고 동시에 페이링의 절친이었습니다. 젬마가 두 사람의 중매 역할을 했으며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3일 오후 6시 페이링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흥분된 상태로 즉시 집으로 와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이구안이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얼굴이 창백하며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침실에 갇혀 있었고 마이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저를 위협했으며 시신 처리를 도와달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방에서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페이링은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집을 떠났습니다. 자정 무렵 다시 돌아왔을 때 수지의 머리에는 두 겹의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목은 넥타이로 감겨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의 시신을 담요와 침대 시트로 감싸고 철사로 고정했습니다. 우리는 시신을 바다에 버리기로 상의한 후 상자에 넣고 물에 가라앉도록 덤벨을 함께 넣었습니다. 1월 4일 새벽 4시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틈타 두구의 시신을 아래로 옮겨 차에 실었습니다. 이후 바다로 향했지만 해안선을 따라 몇 시간 동안 적절한 장소를 찾고자 했으나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가 떠오르고 해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더 이상 시신을 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저는 먼저 떠났고 그 이후의 일은 잘 모릅니다. 또 다른 증인인 어거스틴은 경찰에게 다음 이야기를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1월 4일 정오 마이클이 제게 시신을 녹이기 위해 진한 황산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한 양의 진한 황산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표백제, 고무장갑, 스펀지, 페인트 등을 가지고 아파트로 가서 벽과 바닥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을 지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2명의 증인은 마이클의 위협을 받아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이 확인된 후 경찰은 즉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인근 거리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조사했고 마이클과 페이링의 이동 경로가 증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으나 이미 그들은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국제적인 도움을 받아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장기간의 추적 과정에서 이 끔찍한 사건들은 싱가포르 전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5개월 후 마이클과 페이링은 호주 멜버른에서 현지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런던에서 잠시 몸을 숨긴 후 마이클의 아내 스토코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마이클이 애인을 데리고 아내의 집에 숨으려 했으니 그 장면이 얼마나 어색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커는 당연히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후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그 여자를 데리고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이클을 몹시 혐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커는 남편을 변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사업가라면 살인사건에 연루될 리 없으며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이클은 전과 기록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라고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은 사실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게다가 페이링은 이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자백을 했습니다. 2002년 11월 10일 페이링은 성공적으로 싱가포르로 송환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사건 당일 밤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2002년 1월 2일 전통 명절인 신정이 막 지나고 마이클, 페이링, 나이구안, 수지 네 사람은 아파트에서 파티를 열고 샴페인을 마시며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나이구안은 방금 받은 연말 보너스에 기분이 좋아져서 자제력을 잃고 페이링에게 침을 뱉으며 그녀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창녀일 뿐이야. 라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연인이 모욕당하자 옆에 있던 마이클은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구아는 술에 취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완전히 격분한 마이클은 나이구안을 벽에 밀치고 그의 얼굴에 강력한 주먹을 날렸습니다. 주먹을 맞은 나이구안은 화가 치밀어 올라 너 뭐야? 감히 나를 때려? 우리 부모님도 나를 때린 적 없어. 라고 소리치며 의자를 집어들어 던졌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던 꽃병을 깨뜨려 그 조각을 들고 마이크를 위협하며 오늘은 너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기세로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마이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투와 태권도를 모두 수련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클은 단 한 번의 발차기로 나이구안을 넘어뜨렸습니다. 이어서 그는 전문 권투 선수처럼 팔로 나이구안의 목을 조르며 얼굴을 연속으로 때렸습니다. 나이구안은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목뼈가 부러지면서 46세의 이 운전사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세 사람은 그가 단지 기절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수지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마이클을 위협하며 그만두게 하려고 했지만 당연히 마이클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무심코 주먹을 휘두르자 수지는 바로 쓰러졌습니다. 페이링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당시 술에 취해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술의 영향으로 그녀는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마이클은 술에서 깨어났고 그의 절친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이구안의 몸은 차갑고 다리는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마이클은 자신이 방금 저지른 일을 떠올렸습니다. 마이클은 페이링을 깨워 두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을 깨달은 마이클은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신 수지를 침실에 가두고 나이구안이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돈이 부족하지 않았지만 돈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더 있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지가 협조를 거부하자 분노한 마이클은 그녀의 머리를 강하게 걷어차서 수지를 기절시켰습니다. 1월 3일 자정, 이성을 잃은 마이클은 수지라는 목격자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지의 머리에 2개의 비닐봉지를 씌우고 넥타이로 고정했습니다. 수지는 고통스러운 몸부림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마이클은 시신을 바다에 버리거나 산산조각 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버릴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황산도 충분하지 않았기에 마이클은 시신을 차에 실어 오차드 타워 7층 주차장에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발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싱가포르를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월 5일 두 사람은 무사히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페이링은 사건 경위를 모두 진술한 후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03년 2월 8일 그녀는 2건의 증거인멸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페이링이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사건 당시의 여러 세부 사항을 제공한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마이클의 송환 및 체포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감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페이링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페이링이 조사를 협조한 이유는 오직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사건 발생 후 마이클을 신고하지 않고 함께 도주한 점을 들어 그녀의 행동은 비열하고 극도로 냉혹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페이링의 결말이 정해졌다면 마이클의 상황은 어떨까요? 두 사람은 함께 체포되었지만 마이클은 싱가포르로 송환되지 않고 호주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교도소에 계속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기소된 혐의는 살인죄였으며 싱가포르로 송환될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1985년 완전히 사형을 폐지한 이후 범죄자를 사형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그 나라에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송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마이클의 생명을 보장하겠다고 호주 측에 약속했고
2002년 11월 16일에 송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쉽게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송환 승인이 난 후 3년 동안 온갖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싱가포르로의 송환을 거부하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항소가 호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을 때 마이클은 극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 경찰은 그가 자살을 시도할까 걱정하며 2주 동안 특수 보호복을 입혔습니다. 그들이 관할하는 국가에서 그가 목숨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5년 9월 17일 마이클은 싱가포르 SQ228 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이 잔혹한 도망자는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밤 9시 30분 그는 싱가포르에 도착했으며 7시간에 걸친 비행 동안 손이 경찰에게 속박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2006년 6월 25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두 차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명백한 증언과 증거를 마주한 48세의 마이클은 자신이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자신이 나이구안과 수지를 해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제공한 세부 사항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과실치사로 감형했으며 그 결과 그는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6월 29일 마이클은 두 건의 과실치사죄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시신 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4년이 추가되어 총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양형 판사가 그가 호주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이클은 호주 감옥에서 3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형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일찍 싱가포르로 돌아와 자수하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죄값이 겨우 24년형이라는 점, 설령 구금된 3년을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매우 가벼운 처벌이라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많은 시민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다들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본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며 관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자주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1998년 나이구안과 처음 만난 이후 그들은 좋은 친구였고 사건 당일 나이구안이 먼저 페이링을 모욕했기 때문에 자신이 술에 취해 참지 못하고 손을 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 금지 약물도 흡입했으며 알코올과 약물의 이중 영향으로 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마이클의 변호사도 변론을 통해 나이구안의 불행한 죽음은 사실 마이클이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마이클은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느낀 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여 나이구안을 살리려고 했다고 변호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두 건의 과실치사죄를 합산하여 단일 형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질문했습니다. 두 명의 생명이 사라졌는데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처벌만 받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좋은 친구, 형제가 죽어가고 있다면, 당신이 마이클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사는 저라면 구급차를 부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이를 반박하며 맞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인간성입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슬픔은 오로지 자신이 오랜 감옥 생활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나이구안 씨는 단순한 말다툼 때문에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매우 잔인한 일입니다. 또한 수지 씨는 원래 살아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그녀에게 아무런 연민도 보이지 않았고 재산의 위치를 알아낸 후 그녀를 잔인하게 해쳤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행위는 결코 쉽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몇몇 판사들은 마이클의 항소에 대해 형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이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는 16년만 복역하고 출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2세의 통신기술자인 린지아송은 중국에 있는 수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아내가 자신과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2001년 12월 29일 그가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수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싱가포르 경찰이 그를 찾아와 심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신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NA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아내와 영원히 이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구안의 가족들도
경찰에 의해 시신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시신에 있는 문신을 통해 나이구안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은 두 가정,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가정의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로 인한 깊은 상처는 오직 시간이 지나야만 서서히 잊혀질 것입니다. 오차드 타워 이중살인 사건은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로 간주되며 마이클의 성공적인 송환은 중요한 사법적 성취일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가 다른 사형 폐지 국가들과의 송환 협상에서 거둔 중요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싱가포르가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들을 신속히 처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돌아보면 마이클이 처음에 나이구안을 해친 것은 술에 취해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운 점은 그가 술에서 깬 후에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수지를 더 심하게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여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잔혹함은 술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악의에서 나온 것일까요? 마이클이 술에서 깨어난 후의 행동은 그가 감추고 있던 무서운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극의 원인은 결국 단순한 술자리에서의 짧은 말다툼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술을 마신 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3년 3월 13일 일본 도쿄 경찰은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막내딸이 집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구조대를 신고자인 호소이 케니치의 아파트로 파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4살의 미카는 기저귀만 입고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이미 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호소이 가족은 최근 몇 년간 괴이한 일들을 겪었는데 처음엔 어머니가, 그 다음엔 둘째 누나 미나코가, 그리고 아버지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막내딸 미카까지 숨졌습니다.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 미카의 몸에서 다량의 에틸렌 글리콜과 항정신성 약물인 올란자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어린 미카는 생전에 정신과 질환을 앓은 적이 없어 이런 약물을 실수로 복용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아이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경찰은 미카의 주변 사람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부모 호소이 부부의 휴대전화 채팅 기록에서 어머니 시오는 큰 아들은 상속자고 큰 딸은 너무 예쁜데 막내딸은 전혀 귀엽지 않아 라고 말했고, 아버지 케니치는 없는 게 나아, 그냥 방해만 되는 것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부부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해 그들이 1년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부동액과 정신과 약물을 구매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차 부동액의 주요 성분이 바로 미카를 숨지게 한 약물 중 하나인 에틸렌 글리콜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미카의 친부모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분명 오래된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2월 14일 경찰은 호소이 케니치와 호소이 시오를 딸 미카를 해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럼 부부는 왜 4살밖에 안 된 딸을 해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호소이 가족의 참사는 과연 이 부부와 관련이 있었을까요? 2018년 6년 전 케니치의 둘째 누나 호소이 미나코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행정해부만 시행되었는데 미나코의 숨진 원인은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병사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미나코의 숨진 원인에 의심을 품고 그녀의 머리카락 등 일부 유해를 별도로 보관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미카의 숨진 원인이 밝혀지자 경찰은 보관했던 미나코의 유해를 다시 검사했는데 똑같이 에틸렌 글리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로써 미나코가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해진 것이었죠. 그리고 미나코가 숨지기 전 호소이 부부가 자동차 부동액을 구매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부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케니치 부모의 사망 원인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2018년 1월에 케니치의 어머니가, 4월에는 누나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6월에는 케니치가 아버지 대신 가족 회사에 이사가 되었는데 같은 달에 아버지도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케니치의 아내 시오가 회사 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가족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호소이 부부만이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
가족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었습니다. 그럼 호소이 부부는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자신의 가족을 일일이 숨지게 했을까요? 호소이 가족은 현지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케니치의 아버지는 1979년에 아사쿠사에서 가죽 가공 및 판매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나중에는 호텔과 10층짜리 아파트 건물까지 지을 정도로 사업을 확장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케니치는 1980년에 태어났고 부모님 외에 2명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큰 누나는 결혼 후 독립했고, 둘째 누나 미나코는 그림 그리는 재능이 뛰어나 호소이가의 재력으로 예술을 마음껏 배울 수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업을 이어받기로 결심하여 회사에 남아 재물을 관리하며 뛰어난 사업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케니치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란 한량 기질의 재벌 2세였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남자아이여서 그는 유치원 시절부터 고가의 살인 명문사학에 다녔고, 고등학교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명문대 입시에 실패하여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한 작은 가게에서 판매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 케니치의 아버지는 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작은 아파트를 사주었고, 어머니는 그에게 몰래 용돈을 주었습니다. 케니치는 그 돈을 모두 유흥업소에서 만난 시오에게 썼습니다. 케니치가 못난 재벌 2세였다면 시오는 케니치의 어머니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호소이 시오는 1986년 홋카이도 오비히로시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여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성적이 좋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성격이 급변하더니 결국 그녀는 망상장애와 편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오는 자주 화를 내고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시오는 어머니에게 아이돌 앨범을 모두 사주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삭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시오는 어머니와 심한 갈등을 겪다 집을 나와 홋카이도를 떠나 홀로 도쿄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마음씨가 착한 사장을 만나게 되어 그녀는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걸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은 시오와 완전히 모르는 사이지만 그녀에게 옷과 음식까지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오는 감사하기는커녕 매일 새 옷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음식에도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은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시오의 어머니를 찾아 연락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오를 홋카이도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시오는 울면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시오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도쿄로 와 시오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오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케니치를 만났습니다. 케니치는 시오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시오가 유흥업소를 그만두면서 2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길에서 다시 만난 2사람은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져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케니치의 부모는 아들이 유흥업소 여성과 사귀고 동거까지 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케니치는 자신의 결정을 고집하여 2009년에 시오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11년 호소이 가족이 운영하는 호텔이 리모델링하게 되어 아버지는 케니치를 집으로 불러 호텔 운영을 맡겼습니다. 시오도 남편 부모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호소이 가족은 한동안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2년 케니치의 부모는 아들이 자신들과 상의 없이 전에 선물한 아파트를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호텔 장부도 엉망진창인 걸 발견하였습니다. 회사 돈이 여러 번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된 부모는 화가 나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케니치 부부는 옆 도시인 지바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시오는 장남을 낳았고 2016년에는 장녀를 낳았지만 2사람은 아이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아 지역아동 보호기관은 호소이 부부를 양육 능력이 없는 가정으로 판단하여 케니치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손자 손녀들을 돌보기 위해 아들 부부를 다시 집으로 들여 둘째 딸 미나코와 함께 아버지의 명의로 된 건물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막내딸 미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돌볼 줄 모르는 부부는 막내딸이 태어난 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부부는 자주 다투었고 집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이 자주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케니치 부부는 새 아이를 차별하며 키웠습니다. 그들의 막내딸 미카는 며칠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을 때가 많았고 몸에는 항상 멍이 든 자국이 있었지만
큰아들과 둘째 딸은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호소이 부부는 큰아들과 둘째 딸을 편애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오의 SNS에는 큰아들과 둘째 딸에 대한 내용만 있었고 막내딸 미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부는 막내딸 미카를 혼자 유치원에 맡기고 큰아들과 둘째 딸만 데리고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어 왜 막내딸을 학대한지에 대한 이유를 묻자 시오는 막내딸은 전혀 귀엽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2019년 3월 미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케니치와 시오가 심하게 다투다가 시오가 흥분하여 집 베란다에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오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새 아이는 지역아동 상담소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케니치의 가족은 큰딸이 결혼하여 집을 나갔고 케니치의 부부는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동상담소는 시오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새 아이의 새로운 보호자로 지정했고 6개월 후에야 새 아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오는 반성문을 썼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동상담소를 비난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아동상담소의 보호를 받은 미카에 대한 모성애가 희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새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후 부부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막내딸 미카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다투기만 하면 미카에게 화풀이하곤 했습니다. 2022년 9월 미카가 다니던 유치원은 미카의 몸에서 여러 군데 상처가 발견되었다며 아동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동상담소는 미카를 더욱 세심하게 보호하고 부부에게도 상담과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미카를 여러 유치원을 옮겨 다니게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미카가 다녔던 모든 유치원은 미카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며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개인 위생도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은 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비명이 자주 들린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동상담소의 개입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케니치는 왜 누나 미나코를 해쳤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미나코는 호소이 부부와 같은 아파트 건물의 다른 층에서 살았습니다. 2018년 4월 29일 41살의 미나코는 집에서 숨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친척이 그녀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미나코가 숨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나코는 평소 건강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통과 발열 증상을 보였고 방문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며 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몸에는 맨눈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었고 생전에 특별한 병력이 없어 사법해부가 아닌 행정해부만 실시되어 누구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 폐혈증으로 숨지게 된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폐혈증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여 미나코는 결국 병사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다 호소이 부부의 막내딸 미카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미나코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의학자는 미나코의 신장에서 미카와 같은 옥살산 칼슘을 검출하였는데 그건 자동차 부동액의 유해 성분인 에틸렌 글리콜이 체내에 들어가면서 생긴 물질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나코의 숨진 원인이 드디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6년 전 행정해부 당시는 왜 이 중요한 단서를 찾지 못했을까요? 알고 보니 당시 미나코를 부검할 때 장기 표본 제작을 위한 특수 처리 과정 때문에 원래 검출 가능했던 독극물이 제거되어 미나코가 독극물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케니치가 누나에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아마도 재산 때문일 것입니다. 2012년 호소이 부부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생이 저지른 짓을 회사 회계 담당자인 미나코가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호소이 부부는 여전히 돈을 펑펑 쓰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고 결국 미나코의 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재정을 관리하는 미나코는 동생이 호텔 경영에 대해 전혀 모르고 돈만 낭비한다고 생각하여 그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동생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케니치가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남매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져 결국 2018년 4월 29일 케니치 부부는 미나코를 해치게 되었습니다. 미나코가 숨지기 얼마 전 케니치의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미나코가 세상을 떠나고 2달 후에는 케니치의 아버지가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결혼하여 집을 떠난 큰딸을 제외하고 케니치는 혼자 남게 되어 그들 부부는 가장 큰 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케니치는 회장 자리에 올랐고 가족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는데 그 재산에는 미나코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오도 회사 이사가 되었습니다. 케니치의 부모가 숨진 것도 케니치 부부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당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증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마 같은 케니치 부부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후 더욱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나코가 예상했듯이 케니치는 회사 경영에 전혀 재능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자금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문제로 호텔은 문을 닫게 되었는데 호텔 증축 대출금은 여전히 상환해야 했습니다. 부채 규모는 무려 1억 7천만 엔, 하나로 약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부부는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 못하고 고인의 위패를 쓰레기장 같은 집안에 아무렇게나 버려두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의 진행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찰이 더 많은 증거를 찾아 이 악마 같은 부부에게 처벌을 줄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악마 부부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것보다 더욱 마음 아픈 건 주위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어린 미카가 살 수 있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부검제도를 비판하며 6년 전 미나코에게 사법해부를 실시했더라면 미카가 참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양육 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 포기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본 사회는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놓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헤이세이 20년도, 즉 2008년의 후생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아동상담소가 처리한 아동 관련 사건은 총 42,660사건이었고 그중 방임 사건은 15,905건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치명적인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작가 나가야마 노리노는 어린 시절 양육 포기의 피해자였는데 독학으로 작가가 되었고 신일본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연쇄로 사람을 해쳐 결국 극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양육 포기는 아동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양육 방식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오도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양육 포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학대를 가했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아동상담소의 조치 방식입니다. 만약 당시 미카의 상처를 발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미카를 악마 같은 부부에게서 떼어냈더라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